다시 메데이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막장 드라마는 관객들이 좋아해요. 그죠?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영화나 드라마나 공연, 연극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뭘 파는 건가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팔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소비하는 관객들은 뭐를 얻을까요? 위로? 네, 위로도 얻죠. 위로도 얻어요. 좋은 영화 보고 나서 가슴 아픈 상처를 이렇게 치료하기도 하고 또 네? 그렇죠. 대리만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리만족. 내가 못 해본 일을 해서 충족감을 느끼고 존재 이유도 찾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생? 그거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시면 저는 안 해요. 재미. 그렇죠. 재미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려면 신학교로 들어가세요. 네, 우리 물건은 재미와 의미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어도 안 팔립니다. 그런데 재미만 있으면 팔리는데 의미만 있으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재미가 우선입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엄청나게 큰 힘이 나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어렵게 2시간 시간 내서 10,000원을 바치고 설교 들으러 교회에서는 되지만 극장에서는 못 참죠. 그죠? 근데 재미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미입니다. 그러면 뭐가 재밌는 걸까요? 야, 재밌다 그러잖아요. 해태하고 롯데하고 붙었어요. 9회 말 투아웃, 2-3 말로 3대2 재밌죠? 네, 이런 게 재미입니다.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재미라는 게 뭔가요? 도박. 고스톱 치면 재밌잖아요. 그건 도박 맞습니다. 3점 내고 또 1점 내서 투고하고 보니까 둘은 독박이고 또 한 점 더 그래서 고3 따따블 재밌죠. 네, 재미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손에 땀을 쥐게 재밌다라고 하는 게 재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미를 넘어가면 뭐가 오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독자들이 자기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이야기해서 받는 거는 감정이에요. 감정. 위안 또는 통쾌함 또는 슬픔 또는 무서움도 감정입니다. 호러 영화는 무서우려고 보잖아요. 그죠? 호러 영화를 안 무섭게 만드는 건 죄악이에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그냥 평범한 감정 같으면 우리네 사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한 자극 가지고는 감정이 안 살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심금을 울린다 그러잖아요. 심금을 울리는 좋은 이야기, 좋은 소설. 심금이라는 게 마음 심자, 그 금자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줄을 퉁 튕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싶은 사람 울게 만들어주고, 우울한 사람 즐겁게 만들어주고, 아니면 우울한 사람 더 우울하게 만들어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팝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조금 이따 얘기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다이나믹하게 살잖아요. 그죠? 웬만한 감정 가지고는 자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해도 메데이아처럼 하고 지선우처럼 하는 거예요. 세 편 중에서 포스터가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메데이아처럼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장이에요. 그런데 그 막장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심금이 울려진다고 하면, 그래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나 안티고네나 메데이아라는 작품들이 고전으로
여태까지 남고 메데이아가 이게 5,000년 전의 작품이지만 그래서 저작권 안 줘요. 이 포스터는 다시 만들려면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 작품이 이 두 작품으로 돈을 벌게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감정, 심금을 울린다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좋은 감독들이 상 많이 받고 천만 흥행 영화를 만든 감독들이 다음 작품 내놓을 때까지 4, 5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여기가 직업이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정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나리오 하나 쓰는 거 무지하게 쉬워.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돼.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마에서 피땀이 흐를 때까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대사 한 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홀딩스라는 회사는 그 감독 작가들이 힘든 그 과정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그 노력을 조금 더 빛볼 수 있게 해주고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노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좋은 소재 있으면 주세요.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이 헐리우드에서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업화한 건 저희가 처음이고요. 근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심금을 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그 법칙은 아니고요. 그 나름의 그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호러 영화를 쓸 때 하고 로맨틱 코미디를 쓸 때 하고는 다르겠죠. 만드는 방식이. 또 소설을 쓸 때 하고 시나리오를 쓸 때 하고 드라마 대본을 쓸 때 하고 또 달라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나라의 이야기 상품이 갑자기 커진 것 같아요. K-팝이 있고 또 뭐 있죠? 뭐 많잖아요. 최근 들어서 뭐 K-방역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외 수출된 드라마가 대장금. 97년도에 출시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한류라는 말이 생겼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무지하게 힘이 세지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깐느와 아카데미상을 받은 건 그건 대단한 일이고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지금은 좀 더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기생충으로 번 돈이 3천억이 넘었어요. 3천억이라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매출도 넘는 그런 숫자인데 그리고 요즘 드라마도 수출 많이 하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중국에서도 우리 쪽하고 같이 기획을 해보고 싶어 하고 작가 감독 넘어오라고 그래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잠깐 좀 휴지기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막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고민을 무지하게 했고 오프닝으로 부부의 세계를 올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전북대에 계시는 강준만 교수께서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한류의 역사라는 책. 근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 한류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건 책 사서 보시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강준만 선생이 요건 하신 말씀이에요. 한과 흥으로 이렇게 집약이 된다. 저는 거기다가 냉탕과 온탕을 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이해 못하는 게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지고 시원하다 이거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한이 맺히면 화병이 날 정도로 한이 맺혀요. 화병 무슨 사전에 올라간 거 아시죠? 화병이란 말 근데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술을 먹어. 그럼 3차까지 가서 쪼개 제대로 먹었는데 앞에 앉아있는 애가 너무너무 이뻐. 아이고 이뻐 죽겠어 착하고.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너 오늘 나랑 먹고 죽자. 달리고 달리고 그러다 가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극단으로 갑니다. 극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나믹해요. 그리고 극단으로 오고 가요. 그런데 제가 작가들이나 감독하고 시나리오나 드라마 회의를 할 때 하는 얘기가 더 벌려, 더 밀어. 그래서 어디까지? 극단까지. 여기서 조금 가면 아 이거 위험해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서야 돼요. 이렇게 서야 돼요. 그래야 관객들이 짜릿하고 감동을 느껴요. 아니면 못 느껴요. 그 아주 절묘하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한과 흥을. 근데 제가 이거를 넣었어요. 한대흥. 이게 뭐냐 하면 한과 흥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영화 한 편 끝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관객이요.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막 이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극단적으로 업앤다운을 만드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의 세계 지선우가 하는 거 보면 그 메데이아급까지는 가요. 나중에 그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별일 다 겪잖아요. 그 스릴 그게 이 스릴러도 나오고 막 봉포도 나오고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막 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 술 먹고 야 죽인다 가자 신난다 좋은 일에서 막 가잖아요. 그래서 떡이 되도록 먹고 기억 블랙아웃 될 때까지 먹어요. 그게 행오버란 영화예요. 행오버란 영화 아세요? 그 헐리우드 영화인데 그 남자친구 4명이 자기 친구 결혼식 그 들러리를 쓰는 친구들인데 총각 파티하러 가가지고 떡이 되도록 먹고 일어났더니 호텔 방에서 막 닭이 움직이고 무슨 뭐 난리가 났잖아요. 야 여기 닭이 왜 있니? 내가 떡이 돼서 하는 얘기 행오버로 만들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2편도 나왔어요. 그죠? 그 되게 재밌잖아요. 총각 파티하고 와서 그 다음날 들러리 쏘고 결혼식 가야 되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난장판 돼 있고 무슨 닭인가 무슨 짐승을 껴안고 있고 이게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냥 어떤 놈이 술 먹고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결혼식에 갈까 말까 아슬아슬하다 이건 야계 극단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저희가 이제 들었다 놨다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얘기가 돼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센 얘기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조금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 제가 저희 회사를 이제를 세우고 나서 명함을 바꾸기 전에 제가 가지고 다니던 명함에 문구를 하나 넣었었어요. 어떤 슬픈 이야기도 이야기를 쓸 수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런 문구를 제가 써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얘기 뭐냐 하면 덴마크의 오래되신 소설가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노벨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노벨상은 못 탔어요. 근데 그분 소설을 보시기엔 좀 어려운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십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칸 영화 아십니까? 아시죠? 굉장히 좋은 영화죠. 그분이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그 소설가가. 실제로 겪은 일을 써서 소설을 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감독이 이 영화를 중심 줄기를 뭘로 잡아야 될까를 무지하게 고민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탁 떠올랐어요. 아, 이건 소유에 관한 이야기다. 소유. 그래서 메릴 스트립은 그 잘생긴 로버트 레드포드를 소유하고 싶어 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불행은 뭐냐 하면 그 로버트 레드포드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속박당하고 소유당하는 게 싫어. 그래서 깨져요. 그래서 그래, 너구나하고는 안 맞아. 헤어지자. 그리고 마지막 비행을 가요. 그래서
내가 비행 갔다 와서 이건 예약이 돼 있는 거니까 너랑 괜찮은 작별을 할게. 근데 가서 죽어버려요. 이게 극단입니다, 여러분.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을 소유는 포기하고 가까이에도 두려고 했는데 그 가까이에도 못 둬.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슴에 둬야죠, 그죠? 죽어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죠. 아, 사랑. 아, 사랑. 그 중간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메릴 스트립 머리 감겨주는 장면, 아, 명장면이지. 여자들 그거 무지하게 좋아하죠, 그죠? 그래 놓고 감독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감정 끌어놓고 죽여버려요. 나쁜 사람이죠. 자, 이렇게 마일드한 것 같지만 극단으로 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단가? 입지 않는단가? 입는단가요? 네. 그 영화를 보면 재밌죠? 근데 이건 실화입니다. 그 앤 해서웨이를 보면서 저거 내 얘기야 그러고 극장에서 펑펑 운 여자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 여자가 레지던트예요. 병원에. 패션하고 병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기 상사가 메릴 스트립 같은 상사가 있는 거야. 우리 과장이, 외과 과장이 나를 그렇게 아니 나오지도 않은 해리포터 원고를 가져오라고? 그죠? 그러니까 극단.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할 때 가장 좋아하는데 그런 마일드한 그런 것들도 극단으로 벌려줄수록 좋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이면 사랑, 일이면 일에 본질을 들어가 보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걸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심사도 이제 많이 해요. 그런데 한 7, 8년 전에 어떤 출판사하고 같이 해서 공모전 심사를 하는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2일인가요?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공모 기간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20일까지면 한 18일, 19일부터 와요. 하루라도 더 쓰려고. 그래서 막 마감 시간에 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받던 때가 아니라 이렇게 원고로 받았는데, 첫날 출근하자마자 첫 원고가 DHX, DHL 특급 배송으로 왔는데, 그것도 특급 배송하면 몇만 원 더 내야 되잖아요. 왔어요. LA에서 왔어요. 응모작이라고. 열어봤어요. 800페이지. 쓰신 분이 80 몇 세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 써놓고 계산 다 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내야지. 노인네들 빨리 급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산 다 해서 저기 오픈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딱 보내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 일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감하죠. 다른 그쪽 사람들. 그거 무지하게 많이 오는데 언제 다 읽어요? 저는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꼼꼼히 읽었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막 얼마나 파란만장하셨겠어요. 80 몇 세면 그 당시에 90년이니까 1910 몇 년생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일제시대 때부터 얼마나 많은 걸 겪으셨겠어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가슴 아프지만 상품성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다 읽습니다. 왜냐? 그게 어떤 사연인데? 그분의 일생이 들어있는데. 그죠? 그 무게를 안 보고 던지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일제시대 때는 어떻고 6.25 때 어떻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거 다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읽고 나서 저는 고민을 합니다. 이분이 이 글을 쓸 때 저 속 깊은 곳에 뭘 가지고 계셨을까? 그걸 찾아내서 드러내주면 독자와 관객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감동을 해요. 800페이지를 다 읽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만들지 방법을 찾고 이분이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 드러낼 때 독자들이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실 게 뭐냐면 요즘 극장 10,000원 정도 하나요? 뭐 할인받은 9,000원, 11,000원? 소설책들 싼 건 한 8,000원부터 뭐 한 20,000원짜리까지 있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뺏는 거는 그 돈뿐만이 아니에요. 2시간을 뺏어요. 2시간을 우리한테 투자하시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못 받으면 성질나지요. 죄송하지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굉장히 높으신 소설가분이 소설을 재미없게 쓰는 건 교도소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죄악입니다, 죄악. 왜냐하면 그분들을 감동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더 애를 써야 됩니다, 더. 그러니까 이야기 산업이 보시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돈이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 돈을 벌려면 우리가 무지하게 애를 써야 돼요. 감동이 돈이거든요. 감동이 돈이에요. 그래서 메데이아를 쓰던 시절에 우리 3대 그리스 비극 그 작가라 그러죠.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가 2500년 전에 사실은 저녁에 작가들하고 모여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하고 지금 하는 얘기 똑같이 했어요. 야, 감동을 줘야 돼. 야, 재미없게 쓰면 그게 되냐? 근데 우리가 맥주 마시고 무슨 닭다리 뜯는 거 대신 포도주 정도 먹었겠죠. 그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이. 왜? 우리 그게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민을 끊임없이 했고 그런 고민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리홀딩스는 우리한테 오는 이야기는 최대한 감동에 포커싱을 해서 재미를 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그러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쪽 이야기 쪽이나 광고 쪽 크리에이티브 업계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이디어는 한 타스에 1달러다. 12개 1달러예요. 무지하게 싸잖아. 그죠? 그러면 한 개로 치면 한 80센트 되나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 80센트짜리 아이디어를 몇 억짜리로 만드는 거. 감동을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일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 저희나 감독이나 작가들의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를 위해서 위시해서 우리 팀들은 오래 경험을 해서 그 길을 좀 알아요. 그 길을 좀 알아서 남들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좀 찾아놓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 이야기가 돈이 많이 되는구나. 이제 아셨을 거고, 그 시장에 들어오세요. 자기 얘기를 쓰세요. 앞으로는 출판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국민의 작가화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합니다. 자기 얘기를 쓰세요. 심리학적에서 보면 5살인가 7살인가쯤 되면 글 쓸 준비가 끝난다 그래요. 그때 경험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라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언제든지 글을 쓰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미국은 자서전 시장이 되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자서전을 옛날처럼 안 써요. 나는 언제 태어났고, 그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고, 내가 유치원을 어디 다녔고, 첫 키스를 언제 했고, 이렇게 안 써요. 내가 아버지와 겪었던 갈등에 대한 이야기만 씁니다. 내가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써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5편, 6편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다 그거 있잖아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에 서툴러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훌륭하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픽션화 한다고 그러면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쓰세요. 여기 다 쓰세요. 그 우리 이사님은 지난번에 제가 만나 뵀을 때 이야기거리 무궁무진 이야기 보고 저 무지하게 괴롭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느꼈던 감동을 다른 분들하고 나누세요. 사실 돈도 많이 벌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느낌이 많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지를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독자와 관객들이 다 알아봅니다. 조금 힘드시면 저한테 오세요. 스토리홀딩스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살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뭐 갈등은 겪지만 밥 굶는 걱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도처의 이야기가 깔릴 겁니다. 도처의 이야기가 깔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힘이 있는 건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셨죠?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